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칭찬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에 일부 복지 프로그램이 제외돼 영향을 받는 이민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국 대학 입학처장의 절반가량이 대입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군 당국이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한 이민자 병사들의 범죄 전력을 면밀히 뒷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칭찬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부르며 북한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오늘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뉴욕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미국 정부의 크나큰 업적으로 자랑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했으며 미국인 수감자 인질들도 석방됐고 또 미사일이 더 이상 남북한 국경을 넘어 날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거명해 용기 그리고 취해준 여러 조치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일본과 중국 정상들에 대한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1년 만에 글로벌 리더들 앞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개막된 올 유엔 총회는 25일부터 193개 회원국 중 133개국 정상 및 최고위급 장관들이 차례로 지도자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의장국인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연사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총회에 늦게 나타나 에콰도르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상들의 연설은 10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늘 뉴욕 파커 호텔에서 오전 11시 26분 회담을 시작해 낮 12시 12분까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일 관계 정상화와 북일 정상회담 성사에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7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에 수혜자가 많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이 제외돼 영향을 받는 이민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항목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돼 영향을 받는 이민자 수가 당초 2천만 명에서 크게 줄어든 연간 40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정에서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의 기각 사유에 푸드 스탬프, 공공주택 보조금, 섹션 A 주택 바우처, 메디케이드 수혜, 처방약값 보조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 D, 장애연금, 롱텀 케어 보조금 수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일 경우 가족 초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저소득층 이민자는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이 입수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처음 공개됐던 규정 개정안과는 달리 수혜자가 많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이 제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와 영주권 갱신 신청에도 정당한 자격으로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받은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과 근로소득 세액 공제 혜택도 처음에는 포함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배제됐습니다. 이외에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도 공적 부담 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학생 비자 소지자의 전문직 취업 비자 전환이 감소했습니다. 학생 비자의 전문직 취업 비자 전환은 한국 출신이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한 학생 비자 소지자의 취업 비자 취득 현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6-2017 회계년도에 34,488명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5-2016 회계년도보다 12.3% 감소했습니다. 2011-2012 회계년도 이후 F1 비자 소지자의 국적별 H1B 비자 취득에서 한국 출신은 6,930명으로 인도 10만 1,211명, 중국 5만 9,237명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유학생 출신 H1B 비자 취득자의 초임 중간 연봉은 2011-2012 회계년도 6만 1,963달러에서 2016-2017 회계년도에는 7만 9,165달러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H1B 비자 신청 경쟁률이 높아져 석사 출신 지원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연봉자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1-2012 회계년도 이후 올 5월 15일까지 전체 H1B 비자 취득자 22만 145명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15만 899명으로 68.5%에 이르며 박사학위 소지자도 3만 1,850명으로 학사학위 소지자 3만 2,591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공별로는 컴퓨터 과학이 3만 1,5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공학과 경영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아시안 입학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전국 대학 입학처장의 절반가량이 대입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전국 공립사립대 입학처장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일부 대학들이 아시안 입학 지원자에 대해 다른 인종의 지원자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학처장들은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입학처장 중 약 50%는 하버드대를 둘러싼 소송이 아시안 지원자에게 입학 전형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대입 전형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대입 전형에서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가 보다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했습니다. 전체 입학처장 가운데 54%는 최근 시카고대의 SAT 의무화 폐지 결정이 다른 대학들에게도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외에 입학처장의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당국이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한 이민자 병사들의 범죄 전력을 면밀히 뒷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전역 조치를 당했던 이민자 병사들의 소송에 따른 보복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군 정보기관 측이 육군 소송 담당 변호사들에게 강제 전역됐다 복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매분이 이민자 병사들의 범죄 전력과 신원조회 결과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 측이 지난 8월 13일 소송 담당 변호사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이민자 병사들은 자신들이 강제 전역 조치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민자 병사들에 대한 뒷조사 지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 당국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병사들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앞세워 매분위로 모병한 이민자들을 강제 전역 조치시켰으며 이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리는 이민자 병사들이 나타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들을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이민자 병사들은 미군 당국의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 당국의 처사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치졸한 보복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수년에 걸쳐 항공기 좌석 수를 늘려왔고 따라서 좌석의 크기는 꽤 작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의회가 항공기의 좌석 크기를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지난 15년 동안 8% 정도 좌석 숫자를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CBS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항공사 좌석 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4에서 45인치가 표준이었지만 항공사들이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해 현재는 30인치 이하로 작아졌습니다. 연방의회는 오는 30일까지 항공기의 좌석과 다리를 펼 수 있는 레그룸의 최소 규격 통과 여부를 심의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또 법안에는 초과 매표로 일부 승객을 태우지 않는 범핑도 제한했으며 승무원이 근무 교대 시간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승객에게 비행 취소 등에 대한 소식 전달을 확실히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항공사들은 좌석 크기를 규제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기재했던 수화물과 취소 변경 수수료 앞에 붙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이란 단어를 빼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 등은 수화물에 대한 수수료를 $5에서 $30로 인상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자동차 보험료가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들이 차량 보험료를 통제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자동차가 갈수록 첨단화되면서 부품 가격은 오르는 데 비해 사고 발생률은 줄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차량의 사고 빈도, 차량의 가치, 피해 정도를 감안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매년 차량 한 대당 지불하고 있는 보상 비용은 평균 $900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소형차들의 보상 비용은 대당 평균 $60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많은 보험 비용이 들어가는 차량 25대를 비교 분석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가장 높은 보상 비용이 드는 차량은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S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가격이 74,000여 달러이며 수리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연평균 보험 보상 비용이 대당 평균 1,789달러에 달했습니다. 2위는 벤츠 S클래스로 소매가 9만 달러에 달하는 럭셔리 대형 세단으로 사고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평균 보상 비용으로 대당 1,540달러가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미쓰비시 랜서로 차 가격이 17,000여 달러였지만 평균 보상 비용은 1,458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이언 FRS, 다치 차저, 다치 챌린저, 아우디 A7 등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 차량으로는 기아 옵티마가 연평균 1,355달러 보상 비용으로 6위, 기아 리오가 16위, 기아 포르테가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자들의 평균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 운전자의 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경쟁이 심해져 시간당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230만 명의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 수입은 월 $78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에 평균 $1,469에 비해 47%나 급감한 것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 절반가량은 월 $900 이상 수입을 올렸지만 올해 1분기에는 전체의 25%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차량 공유업체 운전자의 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늘면서 경쟁도 심해져 시간당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용시장 호황으로 일자리가 늘면서 풀타임 대신 부업으로 일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평균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수수료와 비용 등을 제외한 우버 운전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9 21센트 수준인데 이처럼 임금 수준이 낮은데도 운전자들이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근무 시간의 유연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윌셔 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을 놓고 LA 한인사회에서 또다시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가주 한국학교 이사진들이 학교 건물을 임대해 주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LA 총영사관 측은 한인사회의 의견이 아닌 만큼 일단 대화로 해결점을 찾아보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윌셔 초등학교 활용안을 두고 또 한 번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한인사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건물 임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은 부지를 사용할 임차인을 이미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을 조율하던 LA 총영사관 측은 한인사회 의견이 배제된 이사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학교 전체를 임대해서 그 돈을 이렇게 활용해서 써야 된다. 그건 원래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한인사회 지금 모임이 있기 전에 어떤 지난번 공청회를 번복하는 결정이 나는 것은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이에 대한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오히려 논쟁은 더욱 격화된 상황. 임대를 주장하는 이사진 역시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제일 저희가 보기로는 학원 장기 발전을 위해서 그렇고 한국 학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영사님이 그렇게 왈가왈부하실 일은 사실은 아니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각에선 남가주 한글학원의 재정 개선을 위한 새로운 이사회 구성까지 언급되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갖고 부지 임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서 자동차 배터리만 노리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 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한 달 사이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만 빼서 가져간다는 신고 전화가 급증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외에도 한인 밀집 지역인 터스틴에서는 최근 차량의 배터리를 훔쳐가는 절도 범죄가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절도범들이 외부에서 후드를 열 수 있는 차량을 주로 노리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스트릿 파킹 시 반드시 밝은 지역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주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2020 회계년도 추첨 영주권 신청서를 10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미국 이민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5만 개의 이민 비자를 추첨을 통해 발급하게 되며 한국 국적자인 경우 북한이나 일본 등 추첨 영주권 대상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가 추첨 영주권 대상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어제 추석을 맞아 브롱스 프랩 고등학교에서 한식 급식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한식을 점심 메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브롱스 프랩 고등학교와 학생들의 요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뉴욕시 점심 급식 부서 담당자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미수 의혹에 휩싸인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두 번째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뉴요커에 따르면 대학 시절 캐버노 지명자가 자신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캐버노 지명자의 인준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어제 친환경 물병 제조업체인 스웰과 업무 협약을 맺고 뉴욕시 내 5개 보로 고교학생 약 32만 명에게 물병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친환경 물병 제공은 일회용 물병 또는 일회용 컵 사용 자제를 장려하기 위해 뉴욕시가 진행 중인 Bring It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물병 제공으로 연간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 5,400만 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영상 16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